30일,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5월달이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인데요. 진짜 시장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습니다. 네. 이슈 브리핑, 뜨거운 지주사. 네, 지주사들이 뭐 5월달에 20몇 %씩 뜨겁게 올라갔어요. 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상당히 많이 올라간 지주사들입니다. 네. 먼저 알아볼게. 수출입 물량 및 금액 추이입니다. 수출이 정말 수출 경기가 좋아져서 호전되고 있는 경기 상황인 건지 살펴보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증권사 리포트 하나증권 전 대표 주진영 전 대표의 어제 팩트 폭력이 있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글로벌 증시의 5월과 국내 증시 5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입 물량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출입 물량 지수를 보면 뭘 보냐면 개선된 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0을 하회하고 있다가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거. 4월달 발표되는데 서서히 지금 보시면 2013년도죠. 2013년도의 상단 부분과 올해 들어와서의 상단 부분이 거의 맞물려 있죠. 네, 이 빨간색 선이 수출 물량이고요. 이 점선이 수입 물량입니다. 물량 지수로서는 사실상 크게 개선된 건 아니고 조금 개선된 거죠. 어떻게 보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관점에서 바닥에서 좀 터닝하고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2009년도부터 2011년도 이때까지 증시도 수출주들이 상승이 상당히 강했죠. 대표적인 게 차화정이었지 않습니까? 0을 하회하는 그 시점, 새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왔을 때가 여기 2013년도입니다. 2012년도에도 1800대의 바닥 한번 보여주고 2014년도에도 1800대의 바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때에도 바닥을 보여주고 2016년도에도 바닥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물론 수출입 물량지수로 본다면 굉장히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 좀 개선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2013년도 때의 저항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물동량으로는 굉장히 큰 경기 개선의 호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거냐 보시면 바로 금액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 인플레이션 장세라고요. 다시 말해서 경기가 완전한 바닥을 찍고 굉장한 터닝포인트를 보여주는 시기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장세, 다시 말해서 수출입 물량의 물동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입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반도체란 말이죠. 사실상 반도체 외에 다른 업종으로는 가격 상승이 크게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화학과 철강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물동량 지수는 사실상 3월과 4월에 크게 증가했나요? 아니요. 공산품 보면 올해 2월달이 최고입니다. 공교롭게도 가장 짧은 거래일수를 보여줬는데 2월이 최고라고요. 근데 금액 지수를 보면 굉장합니다. 기준은 달러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재 장세는 수출 물동량의 경기가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니라 가격 상승이죠. 다시 말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물동량이 10박스에서 뭐 100박스로 증가했다. 이게 아니라 10박스에서 11박스, 12개 박스 정도로 증가했는데 그렇다면 가격은 한 박스당
만원이라고 치면 10만원에서 11만원, 12만원으로 증가하는 관점일 텐데 그게 아니라 10박스에서 11박스, 12박스 증가했을 뿐인데 가격은 거의 2배 가깝게 올라가고 있다고요. 뭐 예를 들면 박스는 12박스, 11박스, 12박스 밖에 증가 안 했는데 가격으로는 11만원, 12만원이 아니라 무려 15만원, 뭐 18만원 이렇게 큰 폭으로 가격 상승이 나왔다고요. 그 요인주도 보면 반도체 쪽이 가장 컸습니다. 그럼 반도체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전기전자, 전자 쪽이죠. 보시면 가격이 어때요? 금액이? 등락률은 2월달 6.4%인데 금액으로는 거의 3배입니다. 4월달에 4.2% 등락률인데 20.3%. 그러니까 가격 상승의 폭이 워낙 큽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장세는 인플레이션 장세라고. 인플레이션 장세라고 한다면 제가 얘기할 때 저도 개인적으로 내가 이게 본 관점과 뭐가 좀 엇박자나면서 지금 보는 관점에서 하나의 두려움이 있다면 법을 계속 거품을 만드는 그런 구간일 경우에는 좀 심리적으로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하면 결국에 세계의 통화정책들은 긴축 과정을 좀 빠르게 급물살 탈 가능성이 높다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저금리 기준이 계속해서 동결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은 금리 인상 시기로 갈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들어와서 추경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새 정부가 한국은행의 뭐 독립성을 또 약간 훼손하면서 정책에 또 공조하기 위해서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면 그에 따른 일정 부분의 조정 과정이 필연적으로 전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는 시각인 거죠. 단 그 시각이 좀 앞서서 생각했고 앞서서 대응을 했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 점인데 현재 이 객관적인 지표들을 보면은 분명 수출 경기가 매우 뜨겁게 좋아지는 건 아니다. 공교롭게도 이 화면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면 2013년도에 상당 부분과 거의 일치한 상황에서 좀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게 더 감소해서 0 이하로 내려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출입에 있어서의 가장 대표적인 게 화학, 반도체, 자동차입니다. 이제 조선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근데 화학 같은 게 약하고 반도체는 강한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6, 7, 8월 9월 달까지는 판매 동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달이라고 했잖아요.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연초하고 연말에 좀 강하고요. 그럼 화학도 마찬가지. 근데 반도체 부분은 글쎄요, 갤럭시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1, 2, 4, 5월 달까지 올라왔던 이 강세장에 있어서 향후에 수출입 물량에 있어서의 개선이 계속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될 거냐, 아니면 다시 이 안에서 갇혀있는 모습을 볼 거냐. 결국 지수만 박스 돌파했을 뿐이지 우리의 수출 경기가 박스 돌파를 해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등락률을 보면. 공교롭게도 이런 흐름은 어떤 종목들과 흐름이 비슷하냐. 주봉을 놓고 보면 몇몇 대표주들 있죠. LG전자. 많이 빠졌던 종목도 있잖아요. 2013년도. 또 포스코도 볼까요? 또 롯데케미칼을 볼까요? 2012년도 고점대. LG화학 볼까요? 2014년도 고점대. 그러니까 최근에 수출주들의 흐름, 낙폭과대의 4, 5년간의 낙폭과대의 종목들이 2015년 또는 16년부터 서서히 반등 나왔던 종목군들의 흐름이 꼭 비슷하단 말이죠. 현 시점에서 과연
돌파의 힘으로 계속 이어질 건지 아니면 저항 인식하고 놀릴 건지 귀추가 주목될 시점이 다가오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전 하나증권 대표의 주진영 증권 대표의 어제 인터뷰가 JTBC에서 있었습니다. 앵커는 손석희 앵커죠. 저는 뭐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제가 이걸 왜 갖고 나왔냐면 제가 종종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완전한 팩트 폭력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 증권사의 대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면 그건 뭐 더하면 되지 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제가 늘 그 증권사 리포트들 갖고 나올 때 리포트 그대로만 얘기하지 않고 그걸로 제가 해석을 하잖아요. 재해석하고 재가공하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길래. 그런데 그런 추측이 하나 한 게 쭉 얘기하다가 주 대표가 같은 금융업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증권사의 리서치 리포트는 그 객관성에 있어서 사실은 그 쓰는 사람, 작성한 사람 또는 업자들 사이에서도 별로 신용을 안 하는 그런 리포트입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 대표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주요한 기업들이 다 재벌 기업에 속해 있고 한 기업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를 하면 그 기업이 속해 있는 나머지 재벌 기업들한테 다 조림을 당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알아서 기는 게 있죠. 그런 게 실제적으로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뭐 많죠. 많습니까? 여기서 그런데 어떤 특정 기업을 얘기하시기는 어렵겠죠? 어렵습니까? 물어보니까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대중공업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2014년에 다들 현대중공업 값이 오른다라고 다 쓰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현대중공업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대규모 부실을 현실을 하면서 손해를 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손해를 갖다가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내는 경영진에 대한 불신을 제기하게 될 사람들이 거꾸로 불신을 제기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얘기하잖아요. 2년, 3년 연속 적자 몇라면 뭐 1년 연속 몇 분기 적자라면 이게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반전될 일은 없다. 그럼 그 추이를 봐라.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상승 날 때는 기세, 하락일 땐 비상, 아니면 그냥 불고기라 했잖아요. 부침.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경영진에 대한 불신을 제기해야 될 사람들이 거꾸로 이제 불씨를 털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오를 것만 남았어 라고 또 기껏 다 썼거든요. 그래서 다시 3개월에 다시 또 한 번 불씨 더 털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뭐라고 그랬냐면 봐 이번에 털었으니까 진짜 올라갈 거야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우리나라 증권사들입니다. 하긴 손석희가 얘기하죠. 하긴 제가 예전에 몇 번 토론을 했었던 적이 있을 때 주식값이 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증권 전문가들, 우리 같은 전문가가 아니라 그 TV 토론 나왔다면 이제 뭐 센터장들이나 그 이상의 관계자들이죠. 증권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뛴다고 했는데 제 기억에는 그로부터 며칠 뒤부터 한없이 추락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예측이 틀릴 수 있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자칫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것이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왜곡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왜곡되는 게 뭐라고요? 일상입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국내 증권사 리서치 리포트의 거의 100%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100%? 99% 살짝 한 발 뺀 거죠. 100% 99%가 자기네들이 다루는 주식이 값이 오른다. 그러니까 사라는 일색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보더라도 그 리포터라는 것이 얼마나 신용을 하기 어려운가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증권사 리포트들은 자료는 참고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쭉 내용들 읽어보면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증권사들 리포트 어떻게 나와요? 5월달에? 한없이 다 위로 올려놓고 있어요. 증시. 근데 코스닥에 대한 얘기는 이런 방구도 안 해요. 도둑놈들이. 왜 코스닥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지금 코스피 지수 뭐 퍼가 어떻다, 영업이익이 어떻다, 그거 다 추정치잖아요. 근데 그들이 맞다 틀리다를 꼭 논하기 전에 팩트는 뭐였냐면 결국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들은 그 관련된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개별기업 눈치를 안 보겠네요? 눈치는 안 보겠지만 개별기업들 굳이 그 개별기업들 남들이 알지도 못하는 걸 찾아가가지고 탐방까지 해서 리포트 냈을 때는 둘 중에 하나겠죠. 지들이 사놓고도 띄우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 개별기업 대표한테 어떤 뭘 리베이트까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어떤 거 뭔가 또 오해 소지도 있을 만한 일들이 있었다든가. 그러니까 모두 믿지 말자 이건 아닌데 참고에 참고밖에 안 돼. 참고를 할 필요도 없겠네요. 안 해도 돼요 사실. 할 거는 뭐냐? 자료라고요. 어떤 자료들? 뭐 해외 조사 기관이라든가 걔네들이 발췌해가지고 증권사에서 발췌해서 어떤 그래프 자료들 내놓잖아요. 그런 걸 보라고요. 화학세타의 화학제품의 자료들, 철광석의 자료들, 국제 물동량의 자료들, 이런 자료들은 참고하되 그 주식이 이럴 것이다, 이렇다, 그거를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은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증권사에 대표했던 분이 과감하게 이 정도로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팩트폭력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우치셔야 된다고요. 아, 한꺼풀이 증시는 정말 다 도둑놈들이 많아요. 특히 어떤 도둑놈들이 많냐면 부동산은 사기꾼이 많죠. 대놓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식상은 사실 사기꾼은 별로 없습니다. 대놓고 사기칠 일이 별로 없거든. 몇몇 사람들 빼면. 그런데 증시는 사실 코베가는 놈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정보 주더라. 야, 내가 아는데 누가 이런 거 정보 주더라. 카더라. 최근에 제가 한 일을 얘기 드리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이 있나봐요. 유독 희한하게도요. 수도권보단 지방에서 비트코인에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아는 지인들에게. 난 모른다. 아는 척도 하지도 않고 난 모르니까 안 한다고. 물어보지 말라고. 왜냐? 시세가 뭐 몇 달 사이에 뭐 몇백 %씩 나오고 막 올라가니까 아무리 내려와도 쭉쭉 올라가니까 그냥 막 대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수익 났다 이거예요. 수익 났으니까 장땡이라는 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수익 났으니까 장땡이니까 그래요. 근데 거기서 투자를 한다. 아니 투자를 했든 뭐든 난 관심 없다고 했어요. 거기서 수익 나면 네가 잘했나 보다. 왜냐?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의 기본 전제와 그 가치 기본을 따지면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는 건 꼭 옛날 튤립의 역사하고 비슷하다고요. 투기의 역사, 튤립이 대표적이잖아요. 비트코인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튤립의 투기 역사하고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에요, 지금. 잠깐 얘기가 벗어났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증권사의 리포트들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참고라는 건 자료들을 참고하고 또는 그의 생각과 내가 관찰해서의 어떤 분석하고 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이런 것도 비교하는 거죠. 오로지 증권사 리포트만 맹목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여건상 재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인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독립 리포트, 독립 분석, 증권에 관련된 좀 뭐랄까요? 사이드 방송이라나 요즘 뭐 뉴스들도 언론이 최근 몇 년간 장악되다 보니까 독립 뉴스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증권사도 남의 눈치 안 보고 뭐 광고 받을 일도 없고 자 그런 어떤 독립된 리서치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하나 개인적인 목표이긴 한데 앞으로 이 앞으로 이 리서치 자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때는 이 주진영 대표의 이야기를 잊지 마십시오. 네. 자, 글로벌 증시 5월 뜨겁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정말 다르단 말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여줄 수 있는 몇 개만 발췌해 왔어요.
뭐 전세계 한 30여 개 국가를 다 갖고 올라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스위스. 네. 한 1점 몇 프로, 2%도 안 올라왔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입니다. 참, 브렉시트 발표한 놈이 더 올라가. 보시면, 전년도 여기서 또 올라가고 있는 그림은 유사합니다. 추이는 비슷합니다. 그쵸? 5월은 그런데 달라요. 오름폭이 영국이 4% 올라갔거든요? 근데 영국은 4% 올라간 게 지난달 눌렀잖아요. 눌러놓고 올라가니까 4%라고 치면 안 되지. 사실 3월달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한 2.7%밖에 안 된다고요. 또 대만 2%대예요. 인도 3%대예요. 대만 쭉 인도 그거 비슷하죠? 여기 흔들어놨던 거 브렉시트 때 트럼프 때 브렉시트 때 트럼프 때 캐나다는 오히려 2, 3, 4, 5 2월달부터 고점만 되고 3, 4월달 반등되고 지금 5월달 꺾는데요. 멕시코 왜 트럼프 당선되면 죽을 것처럼 얘기하더니 근데 얘네들도 보면 5월달에 오름이 없어요. 현재 해외 증시들은 5월달에 오름이 별로 없어요. 보시다시피 인도, 대만, 영국 정도인데 다른 나라 국가들은 5월달에 힘겨루기 저항을 인식하려고 하는 가능성의 봉을 만들고 있다고요. 가격의 흐름들을. 우리는 세계 최강이에요. 탑이라고요. 러시아나 브라질, 중국은 은봉이에요. 미국을 보더라도 미국은 여러분들 많이 봤으니까 직접 한번 보세요. 굳이 안 보여도 아니까. 강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5월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최종적인 기대감이 강하게 낀 건 사실인데 많이 해외 증시를 흔들 때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우리 덧불장으로 갈 수는 없거든. 밸런스는 같으니까. 다만 높낮이만 좀 다를 뿐이지. 이번에 하여튼 높이는 굉장히 높았다. 5월달 이렇게 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지수 얼마 전에 제가 이걸 얘기했을 때가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306, 308대까지 갔다가 누르느냐 아니면 여기서 바로 찍어 누르느냐인데 빨간색으로 가버렸죠. 그럼 306, 308 어제 309대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그림 보도록 하죠. 삼각지 맥점이 되는데요. 어제 이 상태에서 잘 들으세요. 어제 고점 대비 오늘 고점이 어제 고점을 못 넘고 고점이 낮아진다고 하면 전부 다 뭐가 되겠어요? 눌리겠죠? 빨간색은 좀 빠르게 세게 누르는 거고 주황색은 눌렀다가 반등 좀 주는 척 했다가 하여튼 좀 누르는 거고 초록색은 누르긴 하는데 크게 누르지 않는 거거든요. 삼각지 맥점이 나오는 자리가 여기인데 눌러줬을 때 1차로 나오는 삼각지 맥점이 302점대예요. 302.30 정도. 그리고 그 자리를 넣어주면 298대까지 온다고요. 298.50에서 70 사이. 이거 만기 때까지예요. 동시에 6월 만기 때까지의 예상 시나리오예요. 옆으로 초록색처럼 옆으로 퍼지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위에는 위아래 고전에 왔다 갔다 하지만 종가의 변화는 거의 옆으로 간다는 얘기죠. 종가의 변화는 거의 옆으로 갔다가 6월달 들어와서 이 아마 맥점이 6월 첫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맥점. 오늘 고점 낮아지면 요 지금 가상의 맥점인데 6월 첫날부터 뭐 살짝 올랐다가 쭉 빠지거나 살짝 올랐다가 눌렀다가 쭉 올라가거나 확률은 세 가지 경우의 수예요. 당분간 단기적으로 여기서 누를 수도 있고 만약 오늘 쭉 치고 넘긴다 이 그림은 제가 빼놨다고. 만약 쭉 치고 넘긴다면 그림이 바뀌긴 해요. 어떻게? 이렇게 쭉 치고 넘긴다. 하나 둘 셋이기 때문에 넘긴다 그러면 넘어갔다가 이렇게 될 건데 이거는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요. 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로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어제 고점 못 넘는 범위에서의 흔들림의 눌림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동시만기 때까지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진짜 시장 브리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